2020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 부동산, 뭐 가상자산 다 할 것 없이 다 폭등했었죠. 맞아요. 네. 근데 한 가지는 폭락했었습니다. 네. 이제 약간 부동산 관련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가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리나라도 약간 좀 빅스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부동산 시장에 좀 압력이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가하고 있죠. 이미. 네. 제가 가끔 저도 지난 책을 볼 때가 있는데, 네. 이제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뒷북이라고 하더라고요. 뒷북했어요 라고 이렇게 누가 댓글을 네네. 뒷북이 뭔지 알았는데, 네. 22년 경제전망서가 네. 작년에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읽으시면서 제가 했던 말들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기분이 좋긴 한데, 그러니까 22년 전망서에서부터 이 주택 매매 가격,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가격의 등락률을 가지고 등락률이 0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상방 압력은 존재한다. 그게 이제 정책 기조다. 네. 21년만큼이나 이 부동산 정책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행보가 더 커질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21년만큼이나 그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없다. 그런 것들도 또 중요한 변수죠. 그래서 이제 0에 가까울 것이다,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 그게 현실이 됐죠. 지금은 마이너스 0.01%. 네.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 이름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자꾸 한국감정원에 네. 입이 네네. 자꾸 익숙해서 네. 한국부동산원의 이 통계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01%로 떨어졌죠. 2020년 2분기에 좀 움츠러들었다가 폭등했었죠. 그리고 21년부터 둔화되다가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 둔화되다가 22년에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0 언저리에서 머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죠. 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장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후행합니다. 그렇죠. 약간 후행하죠. 예. 주식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네.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실물 경제랑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금리 인상 행보를 놓고 판단해 보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초입입니까? 중반입니까? 후반입니까? 일단은 초입과 중반의 사이? 약간 그죠? 네. 초중반이죠. 네. 아직도 초입인 것 네네.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해석을 해보자면 아직도 금리 인상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럼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지금 1년의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인데 23년 중반까지는 적어도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냥 보통의 판단이겠죠. 네. 왜냐하면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니까. 근데 기준금리 자체, 베이스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 알파를 놔두더라도, 0으로 가져가더라도 이 시중금리, 대출금리나 저축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실물 경제 관점에서의 그 충격은 22년 말 23년에 온다고 했는데, 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인데 이 조정 국면의 시작점인 거고요. 6월 달, 7월 달은. 그리고 12월에 가까워 가면서 계속 조정 압력을 더 많이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 투자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라고 생각해 봐도 기본적으로 대출 받기가 힘들어요. 너무 비싼 금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럼 이런 비싼 금리를 감안하고 집을 산다는 얘기는,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5%인데,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세금 같은 거 다 떼고라도, 자, 세금 같은 거 0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 거래세가 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중개, 피를 내야 되잖아요. 수수료. 네. 뭐 그런 것도 또 다 그냥 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쨌든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적어도 5%는 나와야 대출 금리가 5%니까 이게 그제야 그냥 똔똔인 거잖아요. 그쵸. 네. 맞죠? 근데 세금과 거래세나 이 주택을 보유함에 따라서 손실되는 나의 다른 투자 기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5% 가지고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 살 시점이 아닌 거죠. 근데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여러분이 40년, 50년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라고만 물어보신다면 사야 되죠.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 1년 동안에는 급등락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굳이 사야 될 거면 지금 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사야 된다면 23년 중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지점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주택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이제 신정부 출범의 정책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JTBC 그 썰전 라이브에 이 신정부 621 대책 나왔을 때 출연해가지고 첫 마디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실망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실망이냐면 주택 정책 공약에서 계속 그 대표적인 대장 공약으로서 발표했던 게 주택 공급 250만 호였어요. 맞아요. 네. 그게 상징적인 주택 정책이었었어요. 그 원희룡 장관의 정책 기조가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수요는 당장 영향을 미쳐요.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이 있다면. 근데 공급은 당장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지금 당장 공급을 하겠다라고 달려들어서 첫 번째 하는 액션 중에 하나가 국토교통부에서 인허가를 받아요. 그럼 인허가 실적이라는 통계가 나오죠. 네. 그럼 인허가 실적 통계는 주택 공급 물량을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결정짓는 선행 변수예요. 저도 경제 전망할 때 주택 공급량을 전망할 텐데 그걸 전망하는 이유는 인허가 건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선행하니까 그러면 인허가 건수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 주택 공급부터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면 그로부터 2, 3년 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에는 그럼 정권 끝나고 공급할 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부터 선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아쉽다. 예, 이 전월세 대책 중요합니다만 그 내막에서 또 꼬집을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만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신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도 조금 미뤄지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반기에 발표가 되겠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을 나름 상승시키는 하방 압력을 받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승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셔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정부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예요. 뭐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초과 증축 허용, 뭐 재건축 허용, 뭐 이런 규제 완화인데.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조정 대상 지역 해가지고 규제 대상 지역을 선정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그 대상 지역이 지방입니까? 수도권입니까? 수도권이죠. 네네네. 지방은 그 규제를 단행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이 규제 완화의 대상 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또 수도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상승 압력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구 구조를 보시면 수도권의 인구는요 계속 유입입니다. 특히 경기권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야기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지방 소멸 도시, 뭐 인구 감소 이런 지역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냥 군소 도시예요. 무슨 군 그런 지방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 상승세에 따라서 주택 매수세를 크게 위축시키는 아까 테크주가 먼저 감소했었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 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먼저 빠지는 지역은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어차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 충격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이고 신정부 정책의 마중물 역할까지 받기 때문에 떨어진다 한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거의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좀 쉽게 말하면 나 이거 집 팔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 팔려고 해도 15억에서 2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15억으로 내놓을까요? 안 되겠죠. 적어도 20억 1,000만 원에 내놓습니다. 그렇죠. 예. 심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살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살 사람조차도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 여건 네.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그 트렌드는 거래 절벽입니다. 가격 절벽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그냥 지지부진한 거고 급매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매하겠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급매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만 가격 하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제로에 해당되는 등락률이. 근데 지방 가격 상승세가 크게 꺾였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마이너스로 보이는 평균적으로. 네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을 구분해 놓고 거시경제의 외압에 어떤 지역이 더 영향을 받을까? 그것은 단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 네, 그런 지역이니까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지역별로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좀 진행되는 확실히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상업용 부동산, 네. 뭐 오피스라든지 상가 이쪽이 이제 서서히 회복된다고 이제 보셨는데 그렇다면은 약간 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좀 길게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좀 슬픈 현상이었는데 2020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네. 주식, 부동산, 뭐 가상자산 다 할 것 없이 다 폭등했었죠. 맞아요. 네. 근데 한 가지는 폭락했었습니다. 그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렇구나. 왜냐하면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네. 폐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여러분도 거리를 이렇게 다니시면 정말 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여러분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이 환산했었고, 그런 지역들은 이제 공실이 늘어나니까 그 임대가격 지수라고 있습니다. 임대가격 지수라는 그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그 지수가 있고, 그거 말고 뭐 수익률 관련, 전월세 전환율 뭐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2019년 4분기를 기점으로 20년, 21년, 22년 계속 분기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혜택을 못 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역시 유동성과 관련 없이 이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공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워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2022년 1분기 공실률을 보면 2021년 4분기까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상가와 소형 상가의 공실이 같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2022년 1분기 공실률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창업 열기가 여러분도 체감하다시피 창업 열기가 좀 본격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엔데믹인 거죠. 이게 펜트업 디맨드인 거죠. 이제 심리적으로는 코로나19 무서워서 뭐 식당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없죠. 그런 과정에서 거리두기 제한 자체가 급격히 완화되면서 회식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창업 열기가 좀 집중되고 그것이 이제 공실을 채워나가는 과정.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 거시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금리라는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점을 뒤로하고 반등은 하지만 반등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비싼 대출을 끼고 그 상업용 부동산을 살려는 그 의지가 좀 약화됩니다. 다만 이 월세 세입은 더 늘어나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제 상업용 해야겠다라는 열풍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돈의 이동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돈의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 상승하지만 상승세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나 좋은 말씀, 정말 긴축이 시대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그 일반적으로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도 느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투자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다만 이걸 자산 관리라고 하고 이걸 재테크라고 하는데, 재테크는 다른 말로 돈을 주식으로, 돈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나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대를 규명해서 시대에 걸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네. 쉽게 말해서 2020년에 금리 제로금리로 떨어지고 환율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때 여러분이 투자 의사결정했던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렸던 그때의 포트폴리오와 2020년 말고 2022년 지금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 강달러 시대가 계속되는 이런 지점의 포트폴리오가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과적으로는 투자는 하셔야 되지만 포트폴리오를 그 시대를 규명하고 시대에 걸맞게 네.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돈의 가치가 강해지면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적절한 시점이 오면 또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거시경제 여건을 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의견이고요. 또 이렇게 안 좋은 국면일 때 그럴 때일수록 한번 그 종목의 문제가 없구나. 정말 이럴 때일수록 거시경제를 한번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나의 펀더멘털을 좀 만들어 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현재의 경제 상황, 긴축의 시대에 뭐가 뜨고 뭐가 지는지 정말 딱 팩트를 잘 집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히 말씀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쪽에서 투자기를 찾으시고 끝으로 또 최근에 출간된 그 긴축의 시대 책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